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지난 2박 3일 동안 시시각각 달라졌던 국민의힘 내부 사정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더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해촉하고 선대위 해체까지 선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호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위기 한가운데 있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 정치부의 야당팀장 최경훈 기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요 며칠 근데 이제 의외로 2박 3일 동안 네. 후보가 네. 이제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만히 있었어. 축하를 했죠. 네. 선대위 이제 개편 구상을 예, 하느라고.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겉으로는 안 바빴지만 실제 취재 환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기자들은 이럴 때 더 바쁘죠. 네.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네. 텐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은 쉽게 말해서 선대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끌던 선대위를 해체한다. 네. 그리고 단촐하게 선대본부 실무형 선대본부로 슬림화하겠다. 네. 시체말로 해체입니다. 그렇죠. 해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네. 완성. 네. 오롯이 자기 책임이다. 네. 지지율이 최근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내림세를 타다가 그렇죠. 신년 들어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이재명 후보한테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자리 가까이. 예. 그리고 그 격차도 좀 꽤 차이가 나는 네. 조사들도 꽤 있죠.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거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위기 내림세를 스톱을 시켜야겠다. 네. 이런 절박감에서 일단 오늘 선대위 해체라는 이제 강수를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선거가 이제 6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대위를 해체한다.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선대위 해체의 핵심은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김종인 잘라내기. 네. 근데 그래 원래요. 김종인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정권을 줘놓고 정권을 줬다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네. 잘라낸 거예요. 왜 잘라낸 겁니까? 이 과정이 이 통상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 비춰보면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선대위를 해체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근데 지난번 왜 2012년 대선 때도 이쯤에서 무지하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예.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 그 선거대책기구에서 뭔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땐 그래도 뭐 형체는 이렇게 갖고 저렇게, 있습니다. 봉합을 했어요. 봉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서 한번 선대위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해서 셔플링을 했죠. 셔플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많이 있었고, 네. 해체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작년 11월 5일에 후보가 된 다음에 그렇죠. 선대위 구성에만 한 달 이상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잡음이 많았었죠. 도대체 이분은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대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몇 번째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그 울산 합의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내려놓고 지방을 떠돌 때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내려가서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그때까지 이제 좋았어요, 그때 그래.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합류하겠다는 네. 의사를 그렇죠. 밝히고 네. 그렇게 해서 12월 6일 날 선대위가 정식 출범을 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딱 한 달이죠 지금. 네.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결과적으로 해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12월 6일에 그 봉합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봉합에 불과했다. 네. 그리고 결국은 1차적으로 파국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두 사람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하라 또는 선대위 일방적 개편 발표한 게 그게 그 기본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또 있는 겁니까?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일부 발언들이 네. 후보를 자극하고 네. 후보의 결심을 촉발했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 선거 캠페인의 방식, 그다음에 선대위 운영에 대한 주도권, 네. 그다음에 캠페인 노선 네. 이런 점들에서 소위 말해서 후보 측과 네. 김종인,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고
네. 결국 그 갈등을 지난 한 달간 결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싸움만 한 계속- 것처럼 보이는 계속 거잖아요. 지금. 내연해 왔던 거죠. 예, 예. 네네. 아니, 그리고 선거 유세는 운동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면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들은 사실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한테 어떤 어떻게 공약이 해줄 건가 있는지도 해야 모르고.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선대위가 해체된 마당에 네.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라는 게 되짚어보는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서로가 바라보는 문제의 원인, 네. 책임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쪽은 김종인 대표나 위원장이나 이준석 당 대표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는 이 대통령 선거는 특히 후보가 중심이 네. 되야 네, 되는데 네, 예.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거나 그 이준석 대표 얘기고 아니, 김종인이 흔든 건 윤석열-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에 편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후보 쪽에서는. 아, 편승했다? 네네. 아하. 그리고 쉽게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깐부를 먹은 거 아니냐. 아하. 예, 예. 이런 의구심을 편 갖고 짜고 있는 겁니다. 후보를 연맥했다? 그러니까 실제와 무관하게. 네. 그다음에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 쪽은 윤 후보가 네. 측근들 일부 윤핵관이라고 네. 부르는 측근들에 둘러싸여서 응. 이기는 선거 캠페인보다는 네. 다 이긴 것처럼 당선 이후에 뭔가 패권 다툼의 네. 양상처럼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정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좀 일부 쓴 것도 있고 네.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했지만 후보가 결국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하. 이렇게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대위 해체를 뭐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윤 후보한테 얘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제 결국은 이번 해체 결말에 아주 예. 도화선이 됐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지난주 초중반부터 김종인 위원장 그 참모그룹에서는 네. 이 전면 해체에 준하는 선대위 쇄신안을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렇죠. 지지자들과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 후반부까지도 그 선대위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적 쇄신에 대해서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마다 헛소리라는 표현까지 썼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조직은 이미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고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내가 후보의 메시지, 예. 그다음에 일정 일정. 이 예. 두 가지는 또 분리된 게 아니라 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제 운영의 그러니까요.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주말까지도 메시지를 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이죠. 네, 네. 3일날 선대위 해체 수준의 네. 이 쇄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말 사이에 이런 어떤 선대위 해체 방안의 얼개는 아마 후보 쪽에 간접적으로 전달은 또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발표 단계까지는 후보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랬노라라고 나중에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후보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뭔가 선대위 개편안을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 발표를 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먼저 선수를 해버렸다. 쳐서 때린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윤 후보가 화가 나서 일정도 다 중단하고 뛰어들어와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네, 발표했느냐 이건데 그 이면에 보면 이번 그 후보 측과 김종인, 이준석 대표 쪽 간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결국은 후보 비서실과 네. 아, 김종인 선대위와의 싸움이었다. 그렇죠. 그 결국은 후보 왜냐하면 윤 후보가 생각하는 선대위 개편 구상과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선대위 개편 구상이 큰 차이는 없었어요. 네, 네. 핵심은 뭐냐? 후보 비서실 해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후보 쪽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봐라. 캠페인의 중심은 후보 비서실과 상황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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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수의 후보 비서실들이 후보와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후보 비서실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내 밑으로 편입시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요구해온 거고. 네. 네. 왜냐하면 후보 비서실이 소위 말해서 후보의 일정, 네. 아주 가까이서 메시지를 예, 예, 예. 측근에서 관리하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걸 김종인 위원장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네. 그 김정인 위원장이 그 비서실 해체에 대한 후보의 아마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이런 네. 말씀까지 했어요. 내가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네. 그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번 갈등의 핵심이 바로 그 비서실 보내고 네.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윤 후보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 싫어. 이 실제 겉으로 윤 후보든 아니면 김 위원장이든 그 말씀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못 하겠지만 뒤에 있는 갈등의 핵심 원인은 네. 뭐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소위 네. 윤핵관이라는 그룹, 네. 그 다음에 이 김종인 그룹, 네. 이 두 그룹 간에 결국 갈등에서 갈등이다. 아. 파국을 맞은 거고 어. 후보는 핵관들도 일부 물렸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오늘 사퇴를 했죠. 네, 뭐 했지만 이 핵관을 왜냐하면 김종인을 해촉하면서 핵관을 그대로 두면 명분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물린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관들을 무력화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 캠페인은 난 따라갈 수 없다. 그렇죠. 자, 이왕 이렇다면 다 해체하고 단촐하게 실무형 선대 본부만 가지고 네. 이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걸로. 그러니까 보면은 그 김종인을 쳐내기 위해서 윤핵관들을 일부 물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윤핵관들은 물러나지 않아요. 전화로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후보 쪽은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평가는 얼마든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후보 쪽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후보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조직이든 당 조직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희한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후보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대했던 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젊은 당대표고 네. 네. 당원들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정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발언들을 청년 세대답게 네. 아주 네. 진솔하게 언론에 네.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매니징을 해줬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후보한테 오히려 좋지 타격을 줄수 않으니까. 있다. 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와 뭔가 좀 공조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뒤에서 깐부 맺고 흔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죠. 실체는 저희도 정확히 네.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후보 주변에서. 네. 그래서 3일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일방적인 선대위 개편 구상을 밝힌 다음에 그날 오후에 그 의원총회에 갔단 말입니다. 네. 네.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분위기가 격앙이 됐죠. 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성토도 있었고 그렇죠. 네. 당대표가 좀 자중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발언을 했는데 이 윤 후보 측 참모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자중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는 이런 방법 없었다. 아. 대신에 그 소위 말하는 연기 발언이었죠. 네. 네. 후보는 내가 짜준 준비해준 대로. 네. 연기만 잘했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 물론 오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그 연기 발언에 대해서 뭐 후보 김 위원장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자기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조율해서 네.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라면 정제된 네. 캠페인 전략에 맞는 이런 발언을 하자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그건 이제 네. 공개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실제 부글부글했었습니다. 아. 후보 쪽에서는.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끌고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선대위에서 뭐 홍보나 이런 미디어 역할을 또 주려고 하니까 네. 거기서 완전 윤 후보나 윤핵관들이 확 돌아섰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 후보가 입당하고 그다음에 후보로 작년 11월 5일에 선출된 이후에 끊임없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윤 후보 그 참모들이나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잘 관계 설정을 맺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그룹도 있고 네. 아니다.
아예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그룹도 당연히 있죠. 네, 있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핸들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정치인인 건 분명합니다. 어디를 본인- 튈지 몰라요. 본인 개성도 강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그럼요. 당대표이기 네.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두 개가 병존했던 겁니다. 선출된 네. 리더십이 하나의 네. 당내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좀 더 리더십을 선거를 앞둔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네. 생각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그거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네. 이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맞게 나의 어떤 정치적 노선과 이런 방향 것들이 투영이 돼서 선거 캠페인이 가야지 무조건 당신네가 하자는 대로 난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게 네. 이준석 대표의 또 고집이자 캐릭터죠. 아,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에서 제일 나쁜 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제일 안 좋은 게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데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같이 가는 것도 시도를 한 거죠. 네. 그게 울산 울산 합의죠. 합의 네, 먹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리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1일 날 선대위직을 사퇴하고 뛰쳐나간 다음에는 전화 통화도 네. 만남도 윤 후보가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 아, 그랬군요. 그만큼 싫었던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는 제압하는 방식을 아마 고민했을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그래 당 대표직을 어떻게 박탈하느냐 이런 얘기 그런데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합도 결별도 어느 하나도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보름 이상.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이틀 동안 끌었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네. 그러면 유권자들은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냐 이 아주 디테일한 문제엔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저당은 또 내분이구나. 그렇죠. 뭐 시쳇말로 아이 콩가루다. 네. 그러니까요, 11월 초에 뽑히고 나서 2달 내내 4분만 하다 끝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각자의 입장에선 다 서로가 다릅니다. 네. 윤 후보 쪽에서는 김종인, 이준석의 책임을 크게 보는 거고 네. 김종인, 이준석 대표 네. 쪽에서는 후보에 조금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고 아, 근데 저는 이준석 책임론은 이해가 가요. 김종인이 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람이 언제 뭐 후보 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 얘기했죠. 연기론. 아, 연기. 후보의 리더십이나 권위를 결정적으로 흔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네. 후보가 지금 여당이나 어떤 그 비판자들의 프레임 공격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갇혀 있다고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능 프레임입니다. 네. 예를 들면 토론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예. 그 이해도나 네. 아니면 네. 문제 해결 능 역량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준 적 그게 없잖아요, 좀 지금.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건 프레임 다른 사람 공격에 잘못인가요? 의해서. 그걸 김종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 프레임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후보가 노력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후보의 또 하나의 그 결기마저 없다. 소위 말해서 연기나 하라. 아하. 이런 그게 어떤 컸다. 이 쉽게 말해서 역량 부재 프레임 플러스 그 결기 부족 프레임까지 결부가 되면 네. 후보로서 이 캠페인을 이어갈 수가 없다 더 이상. 아하. 결국 네. 싹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그렇습니다. 거네요. 터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 일방적인 선대위 개편안을 받게 되면 네, 그리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네. 악수하고 허허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면 아하. 오히려 이 하락 국면을 반전시키기보다는 네. 더. 지지층마저도 아이 저래 가지고 무슨 대통령 후보를 하겠어 네. 라는 식의 이제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약간 결기라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 관점에서. 중심에 예, 예. 네. 후보 중심의 뭔가 최소한의 그림은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구상한 선대위 개편안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네. 이런 거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할부대로 만들어놓은 총괄 상황본부. 네.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살려놓고 네. 나머지는 다 해체한다. 네. 그럼 해체되는 본부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조직, 직능, 홍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에서 없어서는 안 필요하잖아요.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조직은 당에 원래 있는 조직입니다. 아. 네. 그러면 당으로 그냥 이관하겠죠. 네. 당 조직으로. 네. 그러면 당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 갖고 이준석 있는 대표가 갖고 네. 있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조직 직능 홍보. 홍보를 다 갖고 예. 권한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다시 행사하는구나. 예.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해법을 사실은 후보 쪽에서도 뚜렷한 답을 못 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윤 후보의 그 기자회견 메시지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수준의 언급 이상은 더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러면 근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실무형으로 선거대책본부를 네네. 만든다. 그건 이제 뭐 일단 규모가 작게 네. 한다는 얘기고 약간 젊은 사람들로 네네. 채워서 하겠다. 근데 그 최 차장이 그동안 계속 이 선거를 아주 가까이서 봐왔는데 선대위를 그런 식으로 고치면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뭔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거 지금 선대위가 막 뭐 400명, 500명 네. 명함을 파고 뭐 이 메모드 선대위였다. 그 다음에 후보가 당 중심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뭐 이게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겠다. 처음에 원래 출발 메시지는 그랬죠. 작년 그렇죠. 후보 선출되고 예, 나서. 예. 그래서 선대위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파는 사람들이 전부 선거를 헤드쿼터에 앉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수의 캠페인 디자이너, 그 다음에 연설문 라이터, 그 다음에 일정을 짜는 어떤 전략가 그룹, 뭐 이런 그룹들 몇몇이 사실은 선거를 주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데 문제는 그 퍼포먼스가 생각만큼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헤드쿼터지만 국가 최고 지휘사령부지만 사실 돌아가는 걸 어떨 때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결국 몇몇 사람이 그렇죠. 중심이 정보를 돼서. 취합하고 예, 예. 판단하는 거에서 영향이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그거를 제대로 소수에서 하려고 그러면 리더가 명확해야 돼요. 네. 자기의 소신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험을 갖고 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윤 후보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소위 문고리 윤핵관들이라는 분들은 그냥 예스맨들이에요.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도 없고 자꾸 말실수가 나고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빌려온 거죠. 네. 그 빌려왔으면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그럼 써야 되는데 쓰진 않고 그냥 다시 내쳐버린 거 아니에요? 전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실무형으로 간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실무형이 다 자기 또 어떻게 보면 또 문고리와 윤핵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 후보가 오늘 메시지가 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 회견을 시작을 네, 했지만 네, 예. 그럼 이제 넥스트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글쎄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미 그게- 끝난 일이고. 네, 김종인 없이 또 네. 누가 그럼 이걸 끌고 네.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뭐 네. 이런 분들이 아마 본부장에 포진을 해서 아 예. 이제 캠페인을 이끌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후보의 메시지와 후보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보가 이 정치를 처음 하는 정치 신인이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신선한 장점이었는데 이 검찰총장으로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다가 핍박받으면서 국민들한테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이제는 다르죠.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현안들,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얽힌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희 뭐 이렇게 사담으로 나눌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국민은 다른 전체를 차원의 상대로 문제죠. 메시지를 주는 건 예. 완전히 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입장을 냈을 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또 B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네. 비판을 가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아주 정교하고도 이 균형을 맞춘 네. 이런 어떤 메시지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되는데 근데 윤 총장은 보면 그냥 사석에서 자신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있을 때 자기가 편하게. 떠들던 얘기, 예, 예.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탁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 정책을 막상 내놔도 국민들이 막상 내놓으면 언론에서 왜 정책이 없냐고 그러지만 정책을 내놓으면 언론이 별로 관심 안 갖죠. 네. 네. 방식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킬러 컨텐츠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 때는 뭐 대우나 747, 막 이렇게 뭐 747, 뭐가 뭐 핵심이 되는 게 있어야죠. 뭐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 네, 그렇죠. 뭐 이게 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대형 메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고 어제는 또 뭐 탈모 예. 막 그 사람들이 눈길을 끌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킬러 컨텐츠 네. 또는 메가 이슈
뭐 꼭 큰 공약이 아니어도 네. 이 사람들의 관심을 딱 모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게 뭐 일종의 킬러 네, 콘텐츠라고 예, 하잖아요. 예. 필살기죠. 네. 이런 공약들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공약을 제대로 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동안 선대위 운영을 잘못해 온 거죠. 잘못해 사실은. 온 네.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네. 내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죠. 저희도 기다렸어요. 이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물건을 팔러 온 제조업체에서 네. 이 물건이 다음 달에 안 나오니까 보여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대신에 오늘 이 계약서에 사인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사인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오늘도 후보가 또 기다려달라고. 본인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을 주십시오 달라. 그랬어요. 네, 좀 네. 달라진 모습을 이미 2달 볼 수 줬는데.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3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조금 더 주면 2달 더 줘야 되나요? 근데 이게 남은 일정을 보면 네. 2월 1, 2일이 설 연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없는 시간. 실질 이 설밥상에서 어느 정도 민심이 네. 결정이 되면 그렇죠. 그 이후에 반전을 도모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않아요. 정치권의 중론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선거 캠페인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이 네. 5일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로 따지면 이번 주는 이미 다 절반 가까이 아, 가버렸죠. 예. 그러면 2주차, 3주차, 4주차입니다. 딱 3주 3주 남았습니다. 남은 거죠. 이 3주 안에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치고 분위기 반전을 도모해서 네. 뭔가 이재명 후보와 다시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네. 다시 재역전을 하든지 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굉장한 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네. 위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은 네, 네. 그나마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예, 예.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도죠. 네. 이제 분위기 바닥을 반전을 치고 깨는. 올라가야 근데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자, 정책적인 비전을 내느냐 안 내느냐. 네네. 그다음에 내분을 제대로 봉합하느냐인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 가보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정책 책임자한테 왜 정책을 안 내느냐, 공약도 왜 하나도 없느냐, 1공약도 없느냐 이랬더니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후보한테 올렸는데 올라갈 때까지 10개 통관 그렇죠. 절차가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 그래서 하죠. 네. 1, 2, 3, 4, 5까지 가면 다 잘려갖고 다 없어졌다. 하나도 아직도 결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윤핵관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이거? 근데 정책을 생산하는 거하고 그 내부 그 갈등하고 사실 다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물려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핵관 문고리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문고리가 많냐? 이 네. 문고리 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이제 간소화되면 윤핵관들 다 물러났으니까 이게 네. 정책 생산 라인은 돌아가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못한다.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김종인 선대위에서 제대로 된 컨텐츠를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아, 거고. 그러다. 예, 네. 그러니까 자꾸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거다. 아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반면에 얘기한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네. 뭐 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공이 너무 많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사고는 식의 많다. 이제 생각을 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서로 그런 점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다.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윤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냥 단판지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래서 일정 얘기도 있더라고요. 캠페인 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제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일정을 짜는 그 담당자가 후보 비서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정을 구상해서 짜는 게 아니고요. 네. 각 선대위 본부 네. 실국별로 여러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직능본부에서는 후보가 여기 와주셔야 된다. 네, 조직본부에서는 이 조직에 오늘 네. 가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정책본부에서는 이 정책 메시지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느 일정을 가야 된다. 그럼 이걸 종합해가지고 네. 그날 그날의 메시지 컨셉에 맞게 디자인하는 게 이게 정치 캠페이너들의 이 네. 역량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핵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뭐 핵관이 뭐 후보 옆에 있다고 그 핵관이 그러면 아니라 아니죠. 네. 어느 위치에 있던 그쵸, 그쵸. 이걸 잘 만들어내고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네. 이 꽁 잡는 게 매라고 네. 이런 사람이 후보 옆에 그렇죠.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이 파국 사태를 보면 네. 그게 김종인 캠프가 됐다, 아니, 위원장 쪽이 됐든 네. 후보 쪽이 됐든 서로 책임 공방의 뭐 견적선은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실패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당신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죠. 아니다, 니네 때문에 네. 그렇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그 뭐 진이 이유를 끝났는데. 찾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오늘의 사태 이런 이유를 내가 이야기를 풀자면 책 한 책한 권 권이다. 낸다. 근데 다 책이 제발 좀 내지 말라 그래서 그 그러니까 책 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도 싫으니까. 책 세 권이 네. 나올 가능성이 네. 있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보도 어쨌든 이게 후보 쪽에서는 승부수라고 하고요. 반대 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실패하면 윤석열 후보는 굉장한 위기에 처할 아, 거다. 그렇죠. 지금도 위기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선거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 네. 몰릴 수 있다. 네. 그 절박감은 뭐 후보가 가장 많이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대본부를 오늘 내일 꾸리겠죠. 네. 실무형 선대위.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단장을 가볍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기 필마 자세로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네. 그때 인기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치면 그때 타격폼을 내가 되찾겠다. 홈런 많이 칠 때 다시 타격폼을. 시간을 돌려서 네네. 그쪽으로 가서 그리고 윤 후보가 최근 상황은 저도 잘 예, 소통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선거를 한다고 뛰어들어 보니까 이 정치, 이 검찰에만 몸을 담았던 분들은 꼭 검사 동일체라서가 아니라 네. 검사라는 어떻게 보면 균질한 집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도 비슷하고 네, 공부한 맞아요. 것, 네. 진입 경로도 비슷하고. 근데 이견이 없어요. 네. 무조건. 그런데 정치권은 각자의 소우주를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데잖아요. 완전 다른 세계죠. 다른 네, 세계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인백색이에요. 여기는. A라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네. B라는 사람은 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합 변수기 힘들죠. 때문에 본인이 아마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 쉽게 봤는데 정치는 네네. 아트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어려워요.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네. 너무 이게 복잡한 네. 영역에 빠져버리니까 그럴 때는 길잡이를 잘 또 그렇죠. 만나야 되는데 그 길잡이가 김종인 위원장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죠. 데려온 12월 건데. 6일 날 데려온 네. 건데 지난 한 달은 결과적으로 그 길잡이와 효과적인 결합이 안 결합에 된 거군요. 실패했다. 네. 거기 남는 질문은 왜 소위 김종인의 사람들이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네네네. 거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다 나가시나요? 네. 다 나가는 거죠. 아. 그 뭐 대표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정태근 전 의원, 네. 네. 그리고 누굽니까 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네.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일종의 책사 그룹으로 네. 같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총괄상황본부에 네. 있었는데 이분들의 캠페인 방식은 더 이상 채택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직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예. 아,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이 당에서 주주는 전혀 아닌데 네. 사실 중도층 이쪽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보고서 이용호 의원이나 같은 그렇죠. 그런 그- 쪽 그분들. 그 호남 쪽 분들도 들어왔다고요. 옛날에 국민의당 출신들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도층은 누가 잡고 그다음에 이준석하고 저렇게 싸웠으니 2030은 어떻게 잡을 거며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나온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재명, 안철수 그다음에 3등이에요, 3등. 3등이에요, 3등. 예, 3등으로까지. 그 이제 좀 이제 남은 앞으로의 문제를 좀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뭐 지난 문제는 뭐 네, 밤을 그렇다고 새서 치고. 얘기해도 네. 서로가 뭐 네. 공방이고 예. 그러면 이제 윤 후보가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으로 대표됐던 어떻게 보면 중도적 네. 네. 색깔은 어떻게 외연을 보강할 거냐. 네. 2030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크죠. 아직도 해결된 게 이건데 없네요. 아마 뚜렷한 해결책을 완성했는지는 불확실한데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종인의 빈자리는 네. 누가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선대위는 없애버렸기 네.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는 없더라도 없지만 누군가 헤드코트는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막후에서 뭔가 역할을 네. 해줄 분들 그 역할을 김한길 전 아. 민주당 대표하고 이번에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만뒀지만 뭐 뒤에서 조언해줄 수는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분도 네. 물론 그만뒀습니다. 네. 그러나 뒤에서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게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네.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들과 결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더 이상 그렇죠. 반전을 근데 기대하기 어렵다. 결합해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뭔가가 있을 가능성도 아. 있어 두 보입니다. 달을 결합을 못 했는데 언제 하나요, 이제? 뭐 하여튼 지금
좀 더 보시죠. 그건 저도 아, 예. 후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쵸. 모르겠으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걸 있는 것 안 같습니다. 하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쟁 후보와의 결합, 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2030 세대한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 어떤 중도적 네. 보수 개혁을 내걸어서 중도 외연 확장에 장점이 있는 네. 분이고 이분들하고 이제 결합하는 결합한다. 방식 어.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일. 글쎄, 물론이죠. 예, 그런데 뭔가 진전이 있어요? 그건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문제인데 어. 이거의 필요성은 후보가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기야 김종인이 나갔으니 그 빈자리를 홍준표한테 네, 네. 채우겠다. 이거 뭐 구상은 가능한데 네. 홍준표 의원을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잡나 이제 이게 궁금하긴 하네요. 정치는 좀 뭐 또 막 가변적이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될 영역인 것 가능성의 같고요. 예술을 잘 발휘해서.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정책, 네. 뭐 그게 주택이 됐든 네. 2030 취업 대책이 됐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나 네. 뭐 이게 들어도 별 감흥 없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파격적 느낌의 네. 그러니까 유권자의 눈길을 이렇게 끌 수 있는 또 그러면 또 이재명처럼 똑같이 포퓰리즘으로 가나요? 그러면 아무 차별성이 뭐 그럴 수도 없는데? 있고 아니면 또 실질적 준비가 된 공약일 수도 있는데 아,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네. 이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에 지쳐서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좀 뭔가 안정감 있는 네. 느낌을 기대하는 유권자 성향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윤 후보가 최고의 인기가 절정에 있었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뭔가를 뒤집어 엎겠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면 이 변화, 이 아주 파격적 변화보다는 좀 일단 이걸 안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가 그렇죠. 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국정 운영에서 좀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 뭔가 그걸 지금 민생을 돌보고. 네, 그걸 이재명 후보가 네. 지금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도 그 부분에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렇죠. 시간 빨리빨리 없어요. 속도감 있게 뭔가를 내놔야 매일 된다. 하나씩 내도 지금 네네.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 이준석 문제는 어떻게 손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손을 잡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윤 후보 쪽이 그동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어 네.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을 손을 잡지도 못했고 네. 제압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만 한 달 두 달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윤 후보가 어떤 손을 내밀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기자회견 태도를 봐서는 당대표 역할을 충실히 좀 해줬으면 한다. 네. 이 그 정도 정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는 또 돌면서 아웃복싱하면서 계속 또 펀치 날릴 그런데 텐데. 다만 이제 이런 전략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준석 대표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당내에서 고립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우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탈했고 네. 네. 본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지금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 대표를 향한 그 책임론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어마어마해요. 비판이나 지금. 불만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다. 다 같이 아. 어려운 상황이 예. 그럼 들어올 거다? 다시? 아니 들어오고 말고는 없죠. 이제 선대위는 없으니까 어. 당 대표로서 좀더 최소한 메시지를 좀 자중하면서 입만 닫고 있으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네. 그 선거 캠페인에 뭔가 장애물이 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는. 조심하면서 소소하게 서로 가는 아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근데 아까 그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는 분이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바깥에서 조용히 있진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윤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비판적이 될 것 이게 같은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네. 빅마우스라 한번 네. 입을 여시면 윤 후보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이렇게 스피커 파워가 큰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도 네. 즐겨 하시고 쉽게 하시고.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오전에 쭉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 뭐 말씀을 얘기- 하셨는데 본인의 서운한 마음이 왜 세던데요. 없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또 2차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외곽에서 장외에서 또 다시, 포를 싸대고 네. 이쪽에서 맞대응하고 그래서 최악이적으로. 자중질환으로 누구랑 싸우는 건가? 글쎄 누구랑 갈 싸우는 거예요 것이다. 지금?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네. 그러나 이건 또 후보 쪽의 기대일 수도 있는데 기대 반 뭐 나름의 전략 반일 그냥 텐데 조용히 계실 거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물리적 연령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마지막 네. 이 본인의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고 본인이 평소에 했던 말씀 중에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게 국민의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난맥상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 이 정권의 탄생에 네, 네. 그렇죠. 공을 세웠던 입장에서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려고 이걸 네, 본인이 굉장히 강조해왔던 그 네. 기본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도 없는 마당에 더 본인이 확전하고 나오면 다 거의 뭐 공도 동망이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자제하실 가능성이 자제한다? 있다. 이런 네. 관측과 기대도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이 윤 후보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로 한번 예. 가보죠. 네. 지금 야권의 가장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이에요. 지금 네네네. 윤 후보가 저렇게 2달 내내 국민이 원하는 정책도 비전도 화합도 아무것도 못하고 2달을 호송세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철수를 한번 보자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일부 조사에서 10% 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네네. 자, 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15%, 네. 심지어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신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 넘은 조사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8%, 네, 뭐 그렇죠. 9%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뛴 건 맞아요. 근데 더 잘 아시지만 원래 제2 후보가 고전하면 제3 후보가 부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렇죠. 갈 데가 없는. 여론조사 특히 유권자 모수는 100%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물론 부동층으로 빠지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부동층으로 가는 일부 표는 제2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표의 일부는 부동층, 네. 일부는 이재명, 네. 일부는 안철수한테로 오는데 네. 이재명보다는 부동층 또는 안철수로 그렇죠. 올라가는 네. 게 상식이죠. 네. 그런데 지금 10%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고개잖아요. 10% 넘으면 그 다음에 빡 올라가요. 네, 10%를 넘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뛸 수도 네. 있고요. 퀀텀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가라앉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요. 그런데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자 이제 기세가 올랐다. 네. 그래서 1월 중순 한 3주차 정도까지 15%까지 자기들이 치고 가면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설날 어떻게 때 되냐면요. 이 계산법은 15%가 되면 윤석열 후보는 20% 초반대로 내려온다는 네. 뜻이거든요. 차이가 확 좁혀져. 아니면 자칫하면 20% 밑으로 깨지면 정말 위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한 자릿수로 좁혀진다. 네. 그렇죠. 윤 후보와의 지지율 네. 격차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모른다. 네. 완전히 다른 선거판이 되는 아, 거죠.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3, 4%에서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게다가 7, 8% 가다가 10%를 딱 넘는 순간에 퀀텀 점프로 올라가서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안 후보의 이 주가가 다시 뛰죠. 찌죠 지금 뛰고 막. 있고. 실제 주가도 뛰어요. 그다음에 정말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3일 전인가 대구 경북을 갑자기 네. 뭐 갑자기라기보다 네, 일정이 뭐, 준비됐겠지만 방문하고 그 다음 날 대한 노인회를 그렇죠. 찾아갔습니다. 네. 보수층을 공략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맞아요. 네. 지역과 네. 이익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 후보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 영역을 딱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하고 지금 아주 들어서 크리티컬한 시기예요.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내부적 제1 타겟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아니죠. 윤석열 후보인 겁니다. 윤석열 일단. 공격이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최소화한 다음에 네. 단일화하자. 그렇죠. 자 단일화하자 그러면 설 지나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뭐 나중 문제입니다만 그냥 그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렇죠. 야권 지지층만을 야권 지지층과 그게 무당층을 아주 상대로만 할 거냐 이건 이제 미묘해요. 아주 아,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조사에서 전체를 다 갖고 조사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죠. 몇 %라도. 근데 야권 지지층만 딱 하면 네. 또 결과 반대예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때리기만 집중하다가
이제는 오늘은 또 안철수도 때리더라고요. 타겟이 하나 그러니까요. 더 네. 잠깐만 얘도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뿅망치로 계속 때리다가 그렇죠. 뭐 예. 여기가 좀 올라올라 하니까 여기도 이제 슬슬 양쪽 다 견제를 때리는 하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기대감이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3프로 TV인가요? 거기 나왔을 네네네. 때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차례차례 나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 잘한다. 근데 네. 뭔가 좀 이상한 말들이 있다. 하고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야, 예.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잘하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번에 모셔봤지만 여기 이 자리에 의외로 달라졌죠. 정책적인 예,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MB 아바타입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예. 약간 결정적이에요. 희화화되는 네, 바람에 초딩. 예. 그러니까 정치 실망입니다. 초딩.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좀 드러난 바로는 그 드루킹 공작도 그게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프레임입니다. 네. 이 선거판에 들어오면 교묘한 프레임 그렇죠. 공격이 프레임 들어오는데 공격이 거기에 들어오죠. 갇히면 어떻게 허우적대도 벗어날 수 근데 없는. 그거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자, 그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처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네. 이 분기점인데 윤 후보도 그걸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게 대단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 신인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10년을 정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 네.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정치 예. 초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중딩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윤 후보는 보면 유딩 같아, 유딩.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보다는 안정감을 더 줄 수도 있다. 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정책 네. 역량에 있어서 다만 이제 안 후보의 단점은 의석이 비례대표 없어요. 3석짜리 세력이 없어요. 혼자요, 혼자.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비례대표 의석 3석까지인 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들 어떻게 이 국정을 이끌어가겠냐. 글쎄요. 본인은 마크롱이라고 마크롱이라는데 마크롱. 네. 요즘은 다 마크롱이래요. 네네. 근데 마크롱이 되기에는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전부에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 자기를 밀어줄 네. 거다는데 국민들이 아니 그건 만들어주고.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얘기를 당연히 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럼 예. 정말 단일화하고 나면 합당이라도 할 건가? 예. 합당을 안 하면은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건 앞으로 펼쳐질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 한때는 또 합당 직전까지 그러니까 갔었죠. 서울시장 선거 때 네. 합당까지 다 합의해놓고 네. 지금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안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좀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안철수 대표하고 후보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네. 과연 합당이 잘 되겠냐. 네. 그런데 아마 야권에서는 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안철수고 아우. 윤석열이고 다 죄인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압력이 그냥. 상당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압력 앞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이걸 앞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뭐 그 당의 실권도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일화의 어떤 대의보다는 네. 단일화의 어떤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그게 문제예요. 툴이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맞아요. 갈릴 수 그게 있기 굉장히 때문에 커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지리하게 갈 수 네. 있다.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은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기 싸우면 때문에 이걸 얼마나 깔끔하게 네.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진흙탕 안 튀기면서 깔끔하게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남은 변수 중에 몇 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다. 아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보다는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 누구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네. 네.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서?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압력이 세다. 될 것이다. 근데 기자들은 그건 너무 그건 당신들의 바라는 약간 바 아니에요. 희망사항 아니냐. 자기가 뭐 이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막 진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적 사고로 보면 그런 어떤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네.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또 나름 세부 장애물들이 있다. 악마들이 곳곳에 예.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응답자를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싸웠어요. 그걸 후보들이 경선 결단을 때. 할 수 있냐. 네. 윤 후보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그래도 당원 투표 50%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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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역선택 조항 도입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당원이 지금 정당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당원 투표를 반영한다는 게 말이 안 그거는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100% 여론조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론조사 지면 끝입니다. 끝이죠.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역선택 조항을 넣냐 안 넣냐 방지 조항을 이건 오히려 대통령 경선 때보다 더 첨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후보 아니 뭐 100% 제가 지금 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또 굉장한 쟁점이 될 그러니까 거다. 자 보십시다. 설날이 끝나면 2월 3일인가 4일이죠. 2월 네. 3일이 설날 끝나요. 그 다음에 후보 등록이 며칠이죠? 2월 10. 2월 13, 4, 5. 아니 그 2월 13일인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입니다. 예. 그렇죠. 열흘 그 사이에 남아요. 네. 열흘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후보 단일화는 설 끝나야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열흘 안에 그걸 합의할 수 있을까? 네. 물론 후보 등록을 해도 그 뭐죠 투표지 찍는 날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네. 뭐 기타금 할수 내봤자 있으니까. 그건 예, 버리면 예. 되니까. 예. 근데 그까지 해도 20일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디테일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네. 그리고 그는 대통령다운지 네. 사실 그 문제가 뭐 더 크게 걸려 있는 더 크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제 예. 설날까지 한 달 동안의 이슈인데 예.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완전 단일화로 넘어갈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후보가 되게 복합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이 뭐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이번 선대위 해체 사태고 네. 그 위기를 꼽자면 뭐 요인은 뭐 손가락으로도 다 못 꼽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윤 후보가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봐왔듯이 예. 그 공정과 상식의 어떤 그 원칙들이 원칙이 그 가족 문제들 네, 그렇죠. 그 김건희 씨 사과를 본인이 네.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예, 그게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가 많이 흔들렸고 그쵸. 두 번째는 유권자들은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를 맞아요. 후보의 태도를 더 예, 중시하죠. 왜 화를 냅니까 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네. 그저께 퇴근하면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신년 연설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앞에 큰절하고 네. 지금은 자세를 막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는데 근데 말할 때는 뭐 화를 내요 자꾸.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부은 것 같더라고요. 아, 아마 얼마나 고민이 잠을 많으셨겠어요. 잠을 그건 못 자고 이해하죠. 그런 것 뭐 같아요. 힘들죠. 여러 가지 말도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사태를 해결해야 근데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너무 거만해 보인다. 네. 그리고 자꾸 왜 화를 내는 얼굴이냐. 네네. 아, 그 국민들은 당신 그렇습니다. 화내는 거 보기 싫어. 뭔가 꾸짖으려고 네, 꾸짖으려고 하는,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좀 그렇습니다.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도, 네. 내용의 문제, 태도의 문제. 네. 이 두 가지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상식은 네, 일종의 브랜드고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당신을 그래 우리가 인정했던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 네. 대한 기대 때문이야. 근데 좋아, 그건 인정하겠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당신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 내용을 아직도 제대로 된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이렇다는 있어요. 걸.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기다려달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뭐 사기든 아니면 포퓰리즘이든 네. 계속 뭘 보이잖아요. 네네네. 대머리까지 치료해 주겠다고 예,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윤 후보가 캠페인을 하러 지방을 돌면 네. 정책 메시지도 내긴 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이 레파토리가 추궁기 고장난 추궁기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귀를 못 잡는 네, 거죠. 맨날 네. 공정 상식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공정 상식도 상당히 지금 연말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죠. 그리고 그 아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본인은 완전히 됐다 어느 정도 네.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 후속 조치에서 뭔가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네.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실패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대위 해체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하냐 저희가 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선 경쟁자들과의 화합,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네. 이거를 아주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네.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워질 거다. 아. 이게 일반적인 자 관점. 마지막으로 네. 지금이 바닥입니까? 아니면 지하가 또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네. 그 타임 렉이라 그러죠. 네. 조금씩 그 실제 여론보다 그렇죠. 한 차이가 5일 있죠. 일주일 예, 늦을 수 5일에서 있어요. 일주일 정도 늦게 반영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보는 좀더 분들도 떨어질 수 있고요. 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이 이제 다음 주 초 가서 반영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다만
오늘 이 선대위 해체 네. 이걸 다수의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네. 그게 이걸 중요한 거죠. 좋다 이걸 새 출발로 봐줄 것이냐 네. 아니면 파국으로 볼 것이냐 아하. 여기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이 여론조사가 흔들리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미 선택은 했고 후보가 네. 결정도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이걸 속도감 있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탁탁탁탁 내일 가야죠. 모레 네.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여론 지지율. 근데 그걸 적기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를 못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아, 거죠. 이번 주말까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전을 하고 싶은 게 아마 윤 후보 측의 생각이죠. 네. 네, 네. 그러나 그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인 뭔가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정치 드라마 한 시즌에 일어날 만한 일이 한꺼번에 며칠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을 잘 수습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는 안철수의 돌풍은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최경훈 기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